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유명 베이커리 카페에서 20대 직원이 과로사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년 과로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분쟁 끝에 유족 측과 기업 측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이 청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불공정한 근로계약 문제가 단순히 일부 기업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 채용은 단기 비정규직이 많고 또 근무 환경 열악하다고 하죠. 자,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주인공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연구를 하는 3명의 교수에게 돌아가는데요. 바로 조엘 무키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필립 아기용 런던 정경대 교수, 또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입니다. 이들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 데이터로 밝혀냈는데요. 창조적 파괴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 성장과 함께 개인의 삶도 좋아진 건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우리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지켜보셨던 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죽다 살았다 이런 생각 하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이제 오전 상황이 되게 심각했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5% 이상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그랬죠. 네, 매도 사이드카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이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5분간 강제로 정지하는 제도 말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오늘 오전에는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한때 이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 이게 투자 심리적인 측면인데,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있어요. 이걸 패닉 매도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될 정도였어요. 코스피가 오전에는 3,900선도 붕괴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패닉에 가까웠던 매도세는 이제 오후장으로 접어들면서 다소나마 좀 잦아들었고요. 지수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안정을 찾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종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4,000선을 일단 회복했습니다. 2.85% 하락한 4,004.42에 코스닥은 2.66% 하락한 901.8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크게 흔들릴 뻔했는데 이걸 방어해낸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 어제와 비슷한 구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거든요. 네. 이 물량을 다 받아낸 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고 봐야겠죠. 이 가운데서도 이제 관심이 큰 거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네. 삼성전자는 오늘 4%대 약세였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장중 흐름이 워낙 변동성이 컸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오늘 10% 이렇게 낙폭 보였다가 거의 보합권까지 또 낙폭을 다 줄여냈다가 결국에는 1%대 약세로 마치긴 했는데 그만큼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매우 크게 흔들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왜 이렇게 증시가 흔들린 건지 좀 짚어볼까요? 오늘 증시가 일단 급락한 원인을 제공한 발원지를 따져보면 미국입니다. 네. 간밤에 미장도 크게 빠졌거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하락을 했어요. 주목할 것은 이제 그동안 증시를 우리가 견인해 왔던 빅테크들이 다 줄줄이 하락했다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 빅테크 가운데서도 가장 선두에 섰던 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거의 4% 가까운 약세를 주간장에서 보였단 말이죠. 이유를 보면 또다시 불거진 AI 고평가. 여기에 대한 논란입니다. 네. 어닝 시즌을 맞아서 지금 빅테크를 비롯한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은 조금 핀트가 달라요. 실적 좋게 호실적인 건 알겠는데 실적에 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고평가 논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국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또 불을 지른 측면이 있어요. 이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숏 포지션을 잡았다. 이걸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네. 숏 포지션이라는 게 이제 매도. 주가가 네. 떨어질 거를 배팅하는 공매도를 걸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AI 주식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논란으로 이게 번졌고 여기에다가 지금 단기간에 워낙 또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재돼 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 욕구까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낙폭이 좀 컸던 측면이 있고요. 마이클 버리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CEO들도 다들 논란에 불을 지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지금 이렇게 낙폭이 커지니까 네. 지금 미장만 놓고 보면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네. 자, 요랬던 미장의 분위기가 우리 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왔는데 이제 우리 증시는 아시겠지만 그동안 상승폭이 미장보다 훨씬 컸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더 크게 반영을 하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어떻게 보면 폭락에 가까웠던 하락세를 나타낸 날이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네. 환율이 지금 사실 더 불안해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전장보다 4원 10전 오른 1,44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장중에는 1,450원에 거의 육박을 했어요. 예. 오전 10시 30분경에는 1,449.5원까지 올라서 이게 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환율이 크게 오른 많은 요인들이 겹쳤던 날이었어요. 일단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한풀 꺾였죠. 이런 가운데 오늘 주식시장에서 뭐 투매에 가까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던 건 원화 기반의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팔고 떠났을 확률이 높죠. 이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의 달러가 이탈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요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또 국제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오늘. 100을 넘었습니다. 네, 이게 예. 종가 기준으로 5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더 계속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500원대까지도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 거의 작성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2,000억 달러가 현금 투자란 말이죠. 이 부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현금 투자로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면 역시 이것도 원화 약세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거고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역시 기조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좀 불확실해졌고 그러면은 주요 통화국 대비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이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다는 네. 전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50원 아래에 있지만 추세적으로 중후반대까지 오를 수 있고 네. 만약에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되면 1,500원까지도 상단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제 증시 조정이 여기서 끝날지 앞으로 더 갈지 이제 이게 시장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AI와 관련한 이런 모멘텀 등 관련 종목들은 또 한 번 시장의 시험대 위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AI 고평가 논란이 반복되었지만 그동안은 결과로 놓고 보면 이걸 다 넘어서고 주가는 계속 극복해서 강세를 이어왔단 말이죠.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수주,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고평가 논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또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전과 조금 다른 양상은 네. 아까 제 주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라와서 지금의 AI 고평가 논란은 AI 산업의 성장세나 AI 산업이 위축될 거야 이런 지금 두려움이 아니고 AI 산업 잘 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업들의 주가는 너무 비싸.
다라는 인식이 퍼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심리가 이제 앞서 말했던 아까 마이클 버리 헤지펀드 매니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난 거란 말이죠. 어쨌든 시장은 다시 한번 평가를 할 건데 시기가 참 묘합니다. 이제 11월이잖아요. 오는 19일에 엔비디아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19일이요. 네, 19일입니다. 네. 요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이에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지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이상 너무 장기화되면서 이것도 지금 불안 요소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이 사이에 셧다운 문제가 해소되는지도 관건입니다. 네. 자, 그 내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까? 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네. 부동산 R114가 내년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52%는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2명 중 1명은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52%가 2021년 하반기 조사 당시 상승 전망이 62%였거든요. 네. 5년여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겁니다. 직전 조사 비교하면 상승 전망이 3%포인트 더 올랐고요. 이제 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4%에 네. 그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든가요? 이제 매매 가격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상당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 이유를 꼽았어요. 네. 핵심 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서울 지역 아파트 그중에서도 뭐 강남 3구, 한강벨트 이런 지역의 집값을 말하는 거겠죠. 627 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부터 최근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이런 정부의 수요 억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거래를 보면 그래도 꾸준히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이 밖에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여기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 네. 또 정부의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을 점친 응답자들을 봐야 되는데 네네. 하락을 점친 응답자의 38%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거예요. 이거는 이 대출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과 또 반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627 대책, 11호 대책 등이 결국 거래를 잠김 현상을 강화시키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이게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원인으로 본 것이고요. 네. 그 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뭐 대출 금리 부담 영향 이런 것들이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유명 베이커리 카페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그 20대 직원이 장시간 경무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이제 최근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충격을 줬습니다. 고인이 뭐 사망 전에 경무에 시달렸다고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또 열악한 근무 환경, 또 1년 이상 그 근무하는 동안 뭐 1, 2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기 계약 문제가 지금 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유족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과 합의해서 뭐 그 산업재해 신청은 철회했다고 하던데요. 사실 청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가 불공정 근로 조건이 뭐 이 업체만의 문제라는 아니라는 문제는 아니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은 없는 건지 오늘 좀 알아볼까요? 노무법인 돌꽃의 김유경 대표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이 사연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그 한 20대 청년이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된 게 7월이었는데요. 네. 예, 좀 시간이 지났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네. 뭐 유족들이 이제 고인이 남겼던 카카오톡 대화라든가 뭐 스케줄표 등을 보니까 네. 이분이 사망하기 전에 뭐 주당 한 80시간 정도 장시간 노동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추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산재 신청을 하고 이제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다가 이제 제보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지금 되었던 상황입니다. 네. 20대죠. 네, 아주 맞습니다.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요? 지금 밝혀진 게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밝혀진 바라기보다는 그 유족 측하고 그다음에 회사 측의 이제 입장이 굉장히 좀 갭이 컸어요. 네.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이제 고인이 남겼던 기록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이제 지인한테 나 지금 출근한다.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면서 나 이제까지 일했다 퇴근한다.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밥도 못 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남겼기 때문에 그걸 종합하면 네. 뭐 주 한 80시간 정도 사망 직전에 일을 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셨던 건데 네. 근데 회사는 또 회사가 갖고 있는 뭐 근로계약서라든가 회사가 남긴 어떤 기록들을 토대로 뭐 고인이 주당 평균 44.1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고 사실 이 부분은 그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했었던 상황인데 만약에 산재를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진행을 하셨더라면은 뭐 어느 정도 밝혀졌을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취하를 하셨기 때문에 합의를 네. 하셨고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실제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은 그 이제 고인이 된 청년의 핸드폰이라든가 뭐 문자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고 얘기를 한 거고 회사 네. 측은 그 기록을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러면? 사실상은 회사는 80시간까지 일을 하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 사망 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했고 또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제 네. 회사 측은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저도 이제 가서 먹어본 적은 그러세요? 있는데 네. 예, 갔다가 줄이 긴가 해서 가봤더니 이제 거기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들 그렇게 일하는 직원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근데 고인은 그게 일반 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이나 이러면 들어갈 때 이제 그 사원증 출입증을 찍고 그러면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했다 이게 정확히 찍히는데 네.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네. 그 노동 시간이 이제 계속 장시간 노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가 사실은 실제 일하는 시간과 네. 그다음에 회사가 기록하는 시간 사이 항상 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행법상 어쨌든 법정 노동 시간이 주 최당 5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 근로를 다 시킨다고 해도 근데 사실상 뭐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면 회사가 네. 대놓고 이제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예를 들면 52시간 이후에는 뭐 가동시키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 연장 근로를 실제로 시키면서도 그 부분을 승인해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기록으로 잘 남기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추정컨대는 이 런던 베이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시켰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사실 이거를 좀 더 뭐 근로감독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를 하면은 밝혀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건가요? 사실은 뭐 동료들의 목격담이라던가 그다음에 비슷하게 일했던 분들의 어떤 증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 등을 좀 더 파악을 해본다면 조금 더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그 전에도 뭐 또 다른 그 사망한 분이 나왔었습니까?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는 네. 최근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국회 그 민주당의 뭐 이하경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 이례적으로 3년간 그 산재 승인건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네. 예, 총 63건이나 됐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근데 그 중에 사망 사건은 없고요. 없었던 거예요. 추가 사망 사건은 없었던 없었고 거고요. 그다음에 예. 63건이 60건이 그 중에서 산재 중에서 업무상 사고였습니다.
어떤 사고예요? 예를 들어서요? 사실 사고가 유형별로 어떻게 분류되었는지까지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다치거나 뭐 이런 건가요? 예, 업무상 네. 사고는 일을 하던 도중에 어떤 이유로든 다치는 것이 사고이고 네. 그것이 이제 문제는 산재 승인을 다 해줬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계 게임 사고로 이제 노동자가 사망했던 SPC 아시지 않습니까? 파리바게트 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산재 사망 건수 아니 산재 승인 건수가 네. 사실 이 런던 베이글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SPC 같은 경우에 예, 네. 사실 동종업계 비교해 보더라도 런던 베이글의 어떤 산재 승인 건수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각 매장에서 파는 건지 아니 그 매장에서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저도 네. 그 회사의 어떤 그 가동 시스템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그냥 단순 매장에서 빵을 받아와서 그냥 이렇게 뭔가 조리를 약간 해서 할 때는 그렇게 뭐 끼임 사고라든가 이렇게 날 만한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이. 네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추정하건대는 소위 오픈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여기 런던 베이글 빵을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네. 너무 대기표가 많아가지고 예. 300 몇십 번 뭐 이런 번호표가 나와서 못 먹어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급속하게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타고 그다음에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빵이라는 게 사실은 미리 뭐 며칠치를 만들어 놓고 팔 수 있는 제품이 그렇지 아니죠. 못하죠. 네. 그리고 선도가 빵 나오는 떨어지니까. 시간이 따로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런 제품들을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위험은 상존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고인이 남겼던 기록 중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못하고 일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네. 당연히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보면은 사고 위험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 이제 장시간 노동했다는 게 이제 서로 다르지만 입장은 지금 뭐라고 그랬죠? 그 자발적 근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자발적 연장근로라는 말이 참 이상해요. 예. 네. 근데 사실은 노동자들이 만약에 연장근로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근데 내가 이거에 상응한 어떤 보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네. 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회사에 항의를 하시는데 자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회사가 항변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회사가 승인해준 시켜서 한 노동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연장근로다. 이번 회사 측은 지문 인식기 오류로 사고 직전 고인의 실제 근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자발적인 연장근로라는 말이 참 되게 어찌 보면 회사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네. 회사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 일이 너무 아니, 본인이 좋고 조금 더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1, 20분 좀 마무리한다 이거 하지만 회사가 말한 44시간하고 80 몇 시간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예. 자발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제 고인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어떤 지점을 새로 오픈하고 이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장시간 노동할 수밖에 새로 없었던 오픈하는 예. 업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관리자에 해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장시간 노동이 아.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을 자발적인 노동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이게 근로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네. 거를 보고 나니까요. 어렵습니다. 네. 네네. 어렵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뭔가 이게 본인이 실제로 기록을 했다고 혹은 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가지고 노동청에 갔을 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라던가 네.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걸로 해야지 그 입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네. 사용자가 정확하게 실제 근로한 시간을 네. 실제대로 기록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본인이 기록은 100%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예. 메신저를 남긴다든가 회사 안에서 무슨 컴퓨터 로그인의 예, 예. 기록을 남긴다든가 이렇게 남겨야 나중에 무슨 사태가 생겼을 때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예, 지금 맞고요. 가서는요. 네. 뭐 단순히 그냥 수기라던가 애플리케이션 기록이라든가 로그인 기록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갖고 있다고 해서는 잘 인정이 안 되는 추세라 약간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발적 연장 근무 그러면 이제 공짜로 초과 근무를 한 거 아니에요? 임금을 안 받고. 네. 네. 그러면 이게 그 포괄 임금제
때문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런던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고정 OT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한 달에 뭐 요 정도의 연장근로는 당연히 한다라고 해서 이미 수당을 녹여놨었고 네. 포괄임금제랑 비슷한 제도예요. 네. 근데 포괄임금제는 사실은 이미 금지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만큼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어떤 그 제도로서 지금 악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장이나 야간이나 네. 휴일 근무 같은 거를 이제 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기본급에 포함된 월급이나 급여 안에 다 녹여내는 게 네, 맞습니다. 포괄임금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닌가 봐요, 아직. 그게 사실은 노동법 안에 예. 포괄임금제라는 말은 없고요. 아. 대법원 판례로서 사실은 이제 용인되고 있는 제도인데 네.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대법원에서 인정됐을 때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자 그런데 런던 베이글도 그렇고 네. 사실은 실제 근로시간 충분히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편법적으로 공짜 노동을 어떻게 보면 많이 시키기 위해서 네. 예, 포괄임금제들을 악용을 하고 있는 현실이죠. 어쨌든 자발적 야근이었다는 회사 주장이 법적으로 통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거를 법적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노동자 이걸 반증을 하고 예,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정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어쨌든 과로사가 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했든 안 했든 네. 근로 시간이 길면 그게 이제 과로사의 원인이 됐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참 그 쪼개기 계약이 또 이번 이제 그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이 고인의 경우 전체 1년 넘게 일을 했다면서요. 네, 14개월 예.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근데 이 초단기 근로계약을 그때마다 맺었나 봐. 1개월 뭐 네. 2개월 뭐 이런 식으로요. 3개월도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90% 이상이 이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 이렇게들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90 거의 뭐 5%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그다음에 쪼개기 계약이 정말 이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네.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예, 기간제 계약,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네. 보통은 뭐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요. 네. 여기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쪼개서 말 그대로 계약을 근데 보통 단기간에 비정규직을 2년 정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용주나 사업장에서 맞습니다. 예. 다른 식으로 하는데 네. 그래도 뭐 6개월이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1개월, 2개월씩 하면 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마르는 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걸 악용을 한 건데 단기 쪼개기 계약의 문제는 네. 굉장히 빨리빨리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갱신을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은 통제를 당하는 것을 이제 용인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당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항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것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2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총 합쳐가지고 총 이제 계약 기간이 2년 넘게 되면 정규직이 되는 거지만 네. 그 사이에 어떤 최소 단위의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해라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는 없거든요. 네. 또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대표님, 그 뭐 그렇게 처우가 열악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으면 왜 진작에 그만두지 않았냐.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만둘 수 있었으면 그만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들 네.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을 해야만 됐을까요? 일단 유명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채용 공고 났을 때 네. 최초 임금 수준이 한 27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최저임금 수준에 비춰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동종업계보다 조금 높은 임금.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쪼개 계약을 해서 단기 계약 갱신할 때마다 어떤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이랄까 조금 더 일하게 되면 임금도 올려주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일할 정말 수 있다. 잘하면 관리자도 네.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진짜 정규 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 고문을 하는 건가요? 계속 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은 가서 맞닥뜨린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추정이지만 그 회사 측에서는 그 추정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데 어쨌든 회사 측에서 합의를 했다는 거는 뭔가 이제 그 찔리는 부분이 있거나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에 합의됐다는지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죠. 네, 그거는 당연히 알려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만 예. 어쨌든 대리인 쪽을 통해서 이제 언급된 바는 뭐 충분한 수준의 유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셔서 예, 사실 금전적으로 사실 해결을 하신 건데 네. 사실 이후에 가려진 얘기들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시간을 기다려도 못 드실 네, 것 저는 못 같아서 아예 이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유명하고 초단기에 굉장히 성장을 해서 많이 이제 몸집을 불렸고 그다음에 이미 한 번 그 매각을 한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이미지로 또 뭐 다른 빵 유명한 걸 또 만들어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곳에 일하면서 약간 뭐 열정페이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이렇게 혹사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의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이번에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을 본사하고 그다음에 이 인천? 청년이 네네. 문제가 됐던 이제 인천 예, 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로 지금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전 계열사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것은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휴가 휴일 뭐 그다음에 이제 휴게 시간 미보여라든가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동관계 법령 위반 행위 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라는 게 이제 노동부의 발표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사가 되면 뭔가 밝혀지면 네. 그동안 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고 합의에서만 끝나면 다시 이게 묻혀지고 네. 똑같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도 됐습니다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은 근로감독 이후에 취해지는 조치는 보통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내리고 그걸 이제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 근본적으로는 뭐 단순히 그냥 어떤 일회성 제재로만은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단기 쪼개기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괄임금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사실은 다 폐지를 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사실 더 알아봐야겠지만 어떤 SPC처럼 시설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계속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네네. 이게 그 사모펀드의 매각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네. 그럴 땐 책임 소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요? 사실은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요. 이전에 사업주였던 그 사용자의 어떤 책임이 상당히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러나 이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기적인 조치들은 새롭게 이제 인수를 한 펀드에서 책임을 질 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데서 일하려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좀 부당한 것도 참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뭔가 그 본인들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개인의 대응, 그러니까 뭐 예. 개인이 어떤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이 이렇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수의 어떤 뭐 제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동종업계인 그 이제 SPC에서도 이제 노동조합 결성하고 이런 집단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사업장이라면 저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집단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그 틀이 마련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런던 베이글의 경우에요. 아니 이런 이제 청년들의 어떤 그 부당한 처우라든가 네네. 이런 이제 산재 이런 문제가 되거나 부당한 어떤 근로 고용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요.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장시간 노동 관련해서는 네. 가장 우선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포괄임금제 폐지라고 생각하고 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는 법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실은 노동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는 금지를 시키면 되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 포괄임금제로 인한 폐해는 너무 심각합니다. 네. 공짜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과로,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사망 사건까지 이어지는 근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지난 정권에서 네. 이 부분을 이제 금지하겠다는 어떤 내용까지 다 확정을 해서 네. 시행하기 직전에 사실은 많은 반대 부지에서 이제 못하게 됐던 상황이 네. 있고요. 예. 이전에 뭐 윤석열 정권은 당연히 이 부분을 네. 이제 관심 갖지 않았었고 네. 당연히 현 정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들여다보고 있고 네. 곧 아마 이 부분이 금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무법인 돌꽃의 김유경 대표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네. 네, 얘기를 풀어가 주신다고요. 예, 네.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2025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도 아마 한번 다룬 걸로 맞습니다.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 혁신주도 성장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조엘 모키어 교수와 런던 정경대의 필리프 아기온 교수 네. 그리고 브라운대의 피터 화이트 교수 3명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이제 세 분의 저작물들은 이제 저의 최애 논문이나 저작물이 정말 많거든요. 아. 특히 조엘 모키어 교수는 사실 저만 알고 싶은 연구자일 정도로 어머나. 되게 재밌는 왜 이렇게 요게 저만 혼자만 알고 요게 계세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으면 은근 질투가 납니다. 네.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되게 제가 좋아하는 교수인데요. 멋진 논문 좀 많이 쓰세요. 네, 일격을 당했습니다. 네. 네. 자, 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디지털 이코노미 코너에서도 자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런 창조적 파괴가 세상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과연 개개인에게도 좋은 건지 단기적으로만 좋은 건지 이 판단은 사람이나 지역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들 연구가 참 훌륭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적 파괴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인가와 관련된 이분들의 연구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올해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강조하는 점들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이 세 분의 연구를 이해하려면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 분이 있는데요. 바로 2018년 폴 로머 교수입니다.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로머 교수는 기술과 혁신이라는 무형의 아이디어는 물질적인 자원하고는 달리 나누거나 공유하더라도 전혀 줄지 않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향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 성장이 점점 더 가능해지는 거다,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무형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네. 이제 제가 조금 키워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인류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수단으로 이 아이디어를 진짜로 공짜로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면서 아이디어가 개선되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이 경제성장의 원천이라는 강조로 이어지는 주장이었는데요. 올해 수상자들의 관점은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기존 기술과 경쟁하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가에 초점을 맞춘 거죠. 신기술의 등장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의 생산성을 높이고 네. 사회 전체를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교체와 경쟁의 순환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는 게 이번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고요. 모키어 교수는 심지어 혁신이 자가발전적으로 이어지려면 왜 그것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요약하면 창조적 파괴가 작동하는 방식을 연구한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창조적 파괴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얘기 나눴던 일자리 문제가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이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가 이게 참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되게 오묘한 단어인데요. 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가지고 있고 또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을 모두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일자리인데요. 얼마 전에는 최근에 미국 시장 노동 데이터를 근거로 아직은 인공지능 시대에 걱정되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대규모 대체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사는 사실 신기술을 고민할 때 항상 각광받는 연구 주제였습니다. 네. 올해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의 과거 연구를 보면 일단 혁신은 기존 특정 활동을 구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자리를 없애고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을 구직 시장으로 떠민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네. 만약 이렇게 떠밀린 노동자들이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이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인데요. 네. 혁신은 한편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업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화 효과라는 걸 설명하는데요. 혁신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는 결과를 전제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곳곳에서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혁신이 구현됐다라는 건 네. 누군가가 미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미 투자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득이 혁신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을 성장시키고
무언가들이 좋아지면서 더 빨라지고 선순환이 가속화되는 거죠. 성장률이 높을수록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더 증가하는 것을 이 자본화 효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효과가 모두 같은 차원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자리 파괴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자본화 효과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느끼는 점이 다른 이유인 거죠.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소멸하고 또 다른 일자리가 생성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그렇죠.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근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이 창조적 파괴와 일자리 사이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업에 대한 지역별 정보를 모으고요. 기업 역동성 통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기업 역동성 통계라고 하는 건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멸되는 비율이나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합쳐놓은 건데요. 두 변수를 뜯어봤더니 흥미롭게도 일자리 창출과 상실 사이에는 분명한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상실률이 높았던 지역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높은 그게 지역이었다라는 걸 정비된 밝혀낸 거죠. 네.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과 창출 사이의 강한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창조적 파괴 수준이 높았던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네. 창조적 파괴 정도가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실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여기에 일자리 생성이 활발하다는 다른 연구 결과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이 실업은 원천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실업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일자리가 없어지고 다른 게 생기는데 내가 과연 그 다른 일자리를 가서 일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그렇죠. 문제라서 맞습니다. 창조적 파괴 정도가 높은 지역에 살고 싶지 않아요. 네. 또 네. 창조적 파괴 영향을 받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또 연관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럼 이제 어떤 학위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예. 창조적 파괴 영향을 받는가 아. 그런 의문점으로 이제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슈퍼스타 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에는 학위가 높을수록 루틴하지 않은 일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혁신의 긍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소수는 고임금을 받고 그렇지 못한 다수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저임금으로 전략해서 양극화가 심해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재밌는 측면도 살펴봤는데요. 한 기업이 혁신에 분명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럼 그 기업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학위 수준에 따라서 영향이 어떤지를 뜯어본 겁니다. 블루칼라 노동자랑 중간 관리자인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구분을 해본 거죠. 네. 블루칼라 노동자는 혁신이 도래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현되기 전에 네. 5년 동안 평균 1% 정도의 임금 손실을 입다가 혁신이 도래하면 약 2.3%의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화이트 칼라는 혁신이 도래하기 전에는 손해를 보는 게 전혀 없다가요. 예. 혁신이 도래한 이후에 2%의 이득을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혁신으로 인한 이득을 얻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 근로자들 소득에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 혁신이 도래하기 전에 소득이 감소하는 집단은 이 최저직능군에서 심화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하나고요. 네. 그러면 또 화이트 칼라 노동자 중에는 영향이 어떨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네, 네. 최종 학위를 취득한 시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은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1년이 지날수록 소득이 5% 낮아지고요. 실직할 어머나. 확률은 최대 0.6%까지 높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네. 어쨌든 창조적 파괴가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는데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창조적 파괴에 좀 좋지 않은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어두운 면을 좀 조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어두운 부분을 더 극대화해서 조망한 학자도 있습니다. 네. 이제 앵거스 디턴이라고 노 교수인데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미국의 비히스패닉계 백인, 그러니까 진짜 백인, 네네. 그 중년층 50에서 54세 성인의 사망률을 살펴봤는데 이 미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그리고 혁신도 계속되는 나라니까 뭐 1인당 국민소득이나 행복도가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망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중년층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2012년 이후에는 눈에 띄게 가속화되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건 이들 사망률의 변화가 절망에 기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나 마약,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거죠. 네. 미국 중령층의 절망 사망률은 선진국의 동일 연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연구는 이들 절망 사망률이 미국 중년층 중에서도 저직능군 인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혁신이 발생할 경우 일자리나 소득 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그 집단인 거죠. 네. 혁신이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을 높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알코올리즘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자살이나 사망이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절망 사망률까지 이어진다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 이런 걸 다 감내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숙제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요. 덴마크가 좋은 사례입니다. 덴마크는 1993년부터 이 플렉시큐리티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두 개의 축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하나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른 직업군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질의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은 자유로워지면서도 일자리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네. 문제는 발생하지 그러니까 않는. 플렉이니까 유연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큐리티니까 일자리 보장, 안전망 이런 걸 맞습니다. 만들어준다는 건가 맞습니다. 봐요. 한 직장에서 일은 이룰 수 있지만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93년부터요. 맞습니다. 네. 뭐 이 예가 우리한테 바로 뭐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북유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인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플렉시큐리티 제도가 3년간 기존에 받던 임금의 90% 가까이를 지급하는 정책 내용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사실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적 파괴를 어떻게 수용하고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큽니다. 네. 첫 번째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제거하는 데는 분명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생명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면서 네.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이 재빠른 재취업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과거의 일자리의 안정성이라는 틀에서 시각을 옮겨서 노동의 안정성, 고용 가능성의 틀로 관점을 바꾸게 되면 이 혁신이라는 게 이제 개개인에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무언가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모비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동성과 교육의 합성어죠. 아. 능력의 개발이 결국은 노동시장 내에서 이동성을 강화하고 과도기에 겪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네. 있는 용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를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좀 도태되는 사람도 분명히 이제 생겨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예, 오늘은 이제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창조적 파괴가 경제 전체보다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좋아지는데 그게 나랑 무관한 이야기면 세상이 좋아지는 모든 노력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와 상황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점들은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적 파괴가 실직자가 될 가능성도 높이고 일부에서는 사회 계층 격하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게다가 사회 안전망의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이제 미국에선 절망 사망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덴마크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들이 대표적인 거죠. 오늘 소개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의 만족도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창조적 파괴가 한편에서는 불안감을 높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 취직이나 또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종합하면 창조적 파괴가 반드시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행복을 줄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이러면 아마도 현실에서 많은 것들은 이 제도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창조적 파괴가 현실에서 구현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회 안전망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네. 플렉시큐리티 같은 제도가 대표적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노동 유연성보다는요. 네.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에이펙에서 26만 장 GPU 확보했잖아요. 근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분명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의 전환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사회 안전망도 중요하다라는 점들 강조를 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